아까 촬영할 때 그 배터리 잔량이 좀 얼마 안 남아서 그래도 설마 하면서도 불안해했는데, 역시 짐작대로 뒷부분이 지금 새로 촬영하는 부분이 배터리 방전으로 이게 누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뒤에 부분을 다시 촬영을 하게 됐는데, 계속되는 시행착오가 예측할 수 없는 게 계속 생기네요. 오토마르 빌러의 공권 성립의 3요소론하고 오늘날 이제 공권이 확대화되는 경향에 따라 세 번째 요소는 필요 없다. 이래서 이 요소론으로 이제 오늘 정착이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강조했지만 행정법은 국민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학문이라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권의 확대화, 이거는 이제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 요소가 3요소인데, 이 3요소도 맹목적으로 읽을 게 아니라 일단 권리의 개념, 우리는 늘 개념이 법학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개념으로부터 사례를 끌어내고 사례와 연계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런 성립요건 같은 경우도 요건에 중요한 거에 많은 것들이 개념에 담겨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상식에서 시작할 때, 상식도 그렇고 앞에서도 배웠지만 사법관계는 어때요? 어떤 의무가 있으면 필연적으로 그 대행하는 권리가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일단은 의무가 있어야 돼요. 의무가 없는데 권리가 있다는 거는 그거는 뭐 소꿉장난 내지는 말장난에 불과하죠. 애들 장난 같은.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이완아 나 그 10억 받을 채권이 있다. 그래? 대박이다 야. 야 근데 누구한테 10억 받을 돈이 누구한테? 채무자는 없고 그냥 받을 돈만 있어. 얘라 이 자식아 장난치고 있냐? 그런 게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의무가 있어야 된다는 건 상식이에요. 의무가 없는데 그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는 어불성설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앞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해야 되는데, 의무는 있지만 그 의무가 공익상의 의무이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의무가 전부이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무관한 의무, 이런 경우가 이제 고작 반사적 이익밖에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 보호이익성, 사익보호성이 두 번째 요소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는 뭐냐? 개념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개념이 민법이나 행정법이나 권리 개념의 다수설이 권리가 침해됐을 때 권리를 관찰할 수 있는 그 이익관찰 의사력, 법적 힘, 이게 바로 권리의 개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이익관찰 의사력도 개념에서 끌어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어떻게 확대해야 되느냐?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을 동원해서 3요소는 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별도로 외울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이걸 표현하는 법률 용어를 추가적으로 이걸 익히면 되는 거예요. 최소한의 암기는 불가피하다 그랬죠. 그죠? 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법, 이거를 강행법규라고 그래요. 강행법, 강행법규. 그 다음에 그 의무를 갖다가 부과하고 그 강제하는 이런 내용의 행정행위를 뭐라 그러냐? 기속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주체에게 의무부가, 그 다음에 이제 기속행위하면 공권 성립되고, 임의법규, 재량행위, 이거는 의무가 없는 거예요. 기속행위는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법률이 정한 효과를 그대로 부여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즉 법률에 구속되는, 이걸 기속이라고 하죠. 구속의 동의어예요. 법률에 기속되는 의무가 없는 행위, 의무가 있는 행위가 기속행위고, 재량행위는 어떤 행위를 할지 말지 결정된 행위라고 하는데, 이 할지 말지의 선택권이 행정청에게 있기 때문에 의무가 없는 걸 재량행위라고 해요. 이런 단어는 어차피 우리가 많이 지금까지도 사용해 왔고 어차피 익혀야 되거든요. 강행법규, 기속행위. 재량행위는 안 된다. 단적으로 안 된다 그랬는데, 오늘날에는 어떻게 돼요? 재량권의 영으로 수출기는, 이거는 이제 그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 그 다음에 더 상세히는 행정개입 청구, 그래서 다루게 되는데, 이 재량권이 선택권인데 선택권이 영으로 수축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이러면 기속행위로 변하는 거거든요. 이와 같은 이론을 매개를 해가지고 일단 수축이 안 되더라도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에는 당연히 인정되고, 이거 내용은 이제 요때 다루게 되고,
근데 행정개입처분권은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아요. 이거는 실체가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좀 요건이 엄격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재량권의 경우로 수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이 되는데, 이와 같이 안 된다는 재량 영역에도 공권이 성립되니까 확대가 된 거죠. 두 번째, 사익보호성인데 법규의 목적이 오로지 공익만 보호하는 데 있다. 이럴 때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해요. 근데 우리는 행정법은 공익과 관계되는 법이기 때문에 공익과 무관한 행정법규는 없다고 보면 돼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오로지 공익만 보호하느냐 아니면 부수적이나마 사익까지 보호하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그 가치관이 달라져서 이제는 보호규범 이론이라고 있는데, 이 보호규범 이론은 이거는 사편의 원고적 격에서 다루게 되는데, 어떤 법률의 그 취지가, 보호하는 취지가 오로지 공익만 보호하느냐 아니면 부수적이나마 사익까지 보호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냐, 이런 해석에 관한 방법론이 보호규범 이론이거든요. 근데 가치관의 문제죠. 옛날에 반민주적이고 반법치적인 독재정권 이럴 때는 웬만하면 사익보호성 인정하지 않았어요. 가치관 자체가. 근데 오늘날은 공익뿐만 아니라 사익까지도 함께 보호하는 취지로 재해석하는데, 이게 법률 개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률은 그대로인데 해석이 달라지는 문제다라는 거. 이것도 옛날에 출제가 됐던 지문이거든요. 특히나 인인소송은 이웃주민끼리 다투는 소송이에요. 이웃주민이 제기하는 소송. 요거에 관한 건 대한민국 최초의 인인소송이 충북 청주시 도청 소재지죠. 그 우암산의 연탄공장 건축허가 그 사건에서 보충자를 통해서 상세하게 보게 될 건데, 역사에 남을 판례이기 때문에. 경업자 소송은 경쟁영업이니까 이건 기존업자예요. 기존에 이미 영업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업자끼리의 이해 다툼에 관한 소송. 경원자 소송은 경쟁 출원자라는 의미예요. 경쟁 출원. 출원은 신청의 의미라 그랬죠.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신청한 사람 중인데 딱 한 사람에게만 면허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거는 신규 출원자, 신청자끼리의 이해관계에 관한 소송이에요. 경원자 소송에서 제3자의 원고적격 확대와 관련해 처분의 근거조항 법규만이 아니라 관계법규까지 보호규범의 범위도 확대하고 있어요. 사익보호성 확대, 결론은 제3자의 원고적격 확대로 이어지죠. 종래 반사적 이익 가운데 상당수가 법률상 이익으로 재해석되는 거. 그래서 반사적 이익의 영역이 축소되고 공권의 영역이 확대된 거지 구별이 폐지된 건 아니거든요. 여전히 반사적 이익으로 남아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결론은 소송 제기하면 각하 판결을 받게 되겠죠. 그 다음에 허가의 형성권적 성질을 인정하려는 게 있는데, 이거는 2-83, 2권의 83페이지에서 허가 관련돼서 그때 설명하기로 하고, 지금 설명해봐야 별로 도움도 안 되거든요. 일단 페이지만 인용하고, 절차적 권리의 확대, 그 실체적 권리만이 아니라 절차적 권리도 확대된다. 이 실체적 권리, 절차적 권리가 뭔지는 그것도 이제 그 무하자 행정개입청구 거기서 다루게 되는데, 그 보충 자료를 보면은 보충 자료 2페이지 보면 청주시 우암동의 연탄공장 건축허가 취소 소송인데,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이 이제 이게 그 건축허가니까 건축법이 이게 근거 법규가 되는 거예요. 근거 법규. 근데 이게 도시계획 구역 내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은 관계 법규가 되는데, 자, 그래가지고 일단 근거 법규 먼저 보면은 주거지역 내에서는 별표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건축 금지 사항이죠. 주거지역 안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인데, 원동기가 뭐냐면 엔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엔진. 이 법률 용어는 외래어를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못 쓰게 돼 있는 건 아닌데 관행적으로 안 쓰거든요. 그래서 엔진, 이걸 원동기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당결비 금지 원칙에서 복수운전면허 그 취소 사건에서 봤지만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고 그랬죠. 법률 용어, 오토바이의 법률 용어가 일정 규모 이하는 자전거라고 불러요. 근데 자전거인데 오토바이는 단순 자전거가 아니죠. 페달을 밟아서 가는 게 아니라 엔진이 장착됐죠. 그래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소형 오토바이를 얘기하는 거고,
일정 규모 125cc인가? 그 cc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나? 그 이상급의 이거는 자동차로 불려요. 자동차인데 바퀴가 2개밖에 없다 그래서 바퀴륜자 해가지고 이륜 자동차 이렇게 오토바이라는 외래어를 안 쓰기 위해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 그 다음에 이륜 자동차 이런 용어로 쓰거든요. 그 참고로 얘기하면 그 슬롯 머신 있죠. 슬롯이 이제 갈라진 틈 구멍 이걸 슬롯이라 그러죠. 그 슬롯 머신도 외래어이기 때문에 투전기라고 그래요. 투전기. 던질 투자, 돈전자. 그 구멍에 동전을 던져 넣는 기계. 그 슬롯 머신의 법률 용어가 투전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허가 때 보면은 투전기업 이런 말을 또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엔진을 사용하는 공장인데 면적이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데 이 사안은 이걸 초과하는 거였어요. 그 이렇게 주거지역 내에 건축 금지의 취지가 건축 행정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오로지 공익만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면 각하가 되는 것이고 소송 제기가 그렇지 않고 이건 주거지역 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부수적인 사익보호 표지도 있다라고 해석하면 본안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도시계획법도 마찬가지죠. 주거지역 내에 주거 일정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고 금지되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근데 자, 이 같은 법률인데 고등법원은 어때요? 오로지 공익만 보호한다. 이래가지고 중간에 보면 위 법조에 의한 건축물의 제한의 결과 그 주거지역 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가 어떤 이익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지역거주 개개인에게 보호되는 개인적 이익이 아니고 단지 공공복리를 위한 법규의 제약의 결과 생기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이런 엽기적이고 반인권적인 판결을 내려서 각하했죠. 그래서 여기 이제 판결문 양식은 크게 주문은 주된 문장 줄임말인데 쉽게 말하면 판결의 결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문을 먼저 낭독하고 박근혜 탄핵 때도 헌법재판소장 대행 이정미 재판관이 주문을 먼저 낭독하고 이유를 부연 설명하는 건데 그때는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서인가 주문을 낭독을 안 하고 이유를 먼저 설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걸 생방송으로 이제 핸드폰으로 해서 생방 듣고 있는데 불안하더라고. 이것도 뭐 기각되는 거 아닌가? 불안했더니 그 이유를 밝혀나가는 과정에 중간쯤 가니까 인용되겠다라는 이제 느낌이 확 왔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유를 다 설시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피선고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는 역사에 남는 그 결정을 내렸죠. 근데 그건 이례적인 거고 대부분 주문 문제예요. 그래서 주문과 이유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판결의 여력에 기판력은 판결의 주문에만 미쳐요. 이유에는 미치질 않아요. 그러나 기성력은 판결의 이유에까지 미쳐요. 그래서 그런 차이를 이해하려면 그 출제가 많이 되는 쟁점이거든요. 판결문이 주문과 이유, 그 결론이 나온 그 이유가 뭐냐 밝히는 부분이 이유거든요. 자, 그래서 주문 보면 두 부분이 돼요. 결론하고 소송 비용에 관한 거로 대부분 두 문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소송 제기한 거기에 들어간 내 소송 비용은 말할 것도 없고 상대방의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까지 내가 다 물어주는 거예요. 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직접 쓴 돈만 내가 고용한 변호사 비용만 손해보는 게 아니라 상대편의 소송 비용까지 같이 물어줘야 돼요. 타격이 이만저만하는죠. 근데 대법원은 뭐예요? 원판결 중 원고 박동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우리가 앞에서도 그 사실관계가 간단하고 이런 것들은 파기 자판한다 그랬죠. 파기시키고 대법원이 직접 결론을 내버리고 끝내버려요. 근데 이거는 대법원이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본안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적격이 인정이 안 된다 그래서 각하시킨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각하가 잘못됐다 해서 파기하고 대법원이 자판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사실심의 권한을 침해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자판을 할 수가 없고 환송, 돌려보내서 본안 판단을 다시 하도록 이렇게 한 거죠. 여기 대법원이 참 나이는 더 많은 법관인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젊은 고등법원 판사보다 당시 대법원 판사, 지금 대법관이라고 하는데 그 박정희 시대에는 사법부의 격을 낮추기 위해서 대법관이라고 관자를 안 쓰고 대법원 판사라고 했어요. 일반 평판사하고 구별이 안 되게. 나이 든 대법관이 더 진보적인 거, 더군다나 서슬퍼렇던 박정희 군사 반란 정권에서 무신 시대에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거. 물론 이건 정치적 사건은 아니긴 하지만 자, 한번 볼까요?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의 규정 취지에 비춰볼 때 이 법률들이 주거지역 내에서의 일정한 건축을 금지하고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이 추구하는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동시에, 그죠? 이거가 전부가 아니라 한편으로는 주거지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의 주거의 안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그러므로 주거지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받는 위와 같은 보호이익은 단순한 반사적 이익이나 사실상 이익이 아니라 바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다. 그러니까 각하해서는 안 되고 본안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구제가 됐던 사건이거든요. 자, 마지막 요건이 교과서로 돌아와서 마지막 요건이 이익관철 의사력인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관련되는 개념을 까먹으면 안 돼. 오토마르 빌러가 이 논문을 쓸 때 이 3요소론을 주장할 때 그때 독일은 열기주의였어요. 열기주의니까 나열된 사항 이외에는 소송 제기가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게 대상이 제한되다 보니까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아닌지는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았어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충족하는 따져볼 실익이 있었는데 알다시피 지금 개괄주의로 바뀌면서 이익관철 의사력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오히려 당연히 인정되는, 그러니까 당연히 충족되는 요건을 따져보는 거는 무의미하다. 이래서 이 세 번째 요건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요소론이 다수가 된 거고, 공권의 확대와 무관한 건 방향이 반대죠. 재량행위의 기숙행위화가 확대인데 기숙행위의 재량화. 그 다음에 손실보상 청구권은 전통적 권리죠. 이것도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근대 국가는 시민혁명으로 이루어진 시민국가라 그랬죠. 시민국가는 시민이 주민등록 개념이 아니라 그랬죠. 파리 시민이 주인이 되는 국가가 아니라 부르주아가 주인이 되는 국가. 근데 그때 당시에 국가 기능은 뭐예요? 치안과 국방만 담당하고 나머지는 국가 기능을 가능하면 억제하려고 소국국가라 그랬죠. 근데 그때 공익사업이라는 미명하에 그 부르주아들의 재산을 갖다가 헐값에, 시장 가격도 아닌 헐값에 이걸 수용해가지고 뺏어가지고 공익사업 하겠다. 이걸 참을 수가 없죠. 돈 물어내라. 이래가지고 이건 근대국가부터 인정된 거예요. 근데 손해배상 이거는 사편에서 다루게 되지만 이거는 현대국가에 들어서 논란 끝에 가까스로 인정된 현대 권리거든요. 수용요소 침해법리도 축제가 한번 됐는데 이거는 법이론이지 권리가 아니다라는 뭐 그런 정도고, 관련돼서 강행법과 임의법인데 강행법은 강행복규라고도 하죠. 강행법이라고 하는 거는 강제로 행해지는 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관철되는 거. 예를 들어 형법. 내가 범죄 저질렀는데 경찰의 추적을 받게 돼서 체포되기 직전에 나 형법 적용 안 합니다. 나 반대합니다. 말이 되겠어요? 나 세법 적용 안 해서 세금 못 냅니다. 미안하지만 종부세 나 못 냅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개개인의 의사로 회피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제 임의법은 임의예요. 내가 그 법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법률 내용대로 적용하면 되고, 아니면 내가 법률 무시하고 그냥 특약으로 별도의 특약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민법이죠. 민법의 매매계약이 가장 채권 강론의 전형계약 중에 가장 중요하고 굉장히 분량도 뭐 방대해요. 매매계약 하나 요 내용이 그 방대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나 뭐 별로 민법대로 하고 싶지 않다. 그럼 다 특약을 주는데 그 부동산 매매계약 여기에 민법대로 하는 계약은 없다고 보면 돼요. 대부분 그 실제 그 현실 거래 매매에서는 거의 다 특약을 두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상법도 마찬가지예요. 상법도 보험에 관한 부분 상법의 규정이 있는데 그대로 하는 경우는 없어요.
알다시피 어떻게 보험회사마다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약관을 따로 만들죠. 다 특약이에요. 특약. 상법 무시하고 이런 게 이제 임의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권과 기본권인데 기본권 중에 자유권적 기본권 얘만 원고적게 인정하거든요. 얘는 법률에 의한 구체화를 요하지 않는 얘 자체가 구체적 성질의 기본권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보면 사회적 기본권 이거는 원고적게 부정되는데 그 구급수험생은 어떤 게 자유권인지 사회적 기본권인지가 조금 배경 지식이 없는데 사례가 몇 개 안 되니까 일단 환경권과 자연방위권은 세트죠. 환경권 알면 자연이나 환경이나 뭐 1, 2번 그게 그거죠. 그 다음에 수급권, 이거 의료보험이든 건강보험이든 그 다음에 급여 청구권 이게 사회보장적 급여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 양도 압류가 금지된 이런 목록으로 배웠잖아요. 그거 빼고 왼쪽에 뭐라 정리하면 돼요. 자연스럽게 뭐 자유권이 뭐 알 권리,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변호인 접견권, 행복 추구권, 경쟁의 자유는 직업의 자유의 내용으로 다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왼쪽 구급수험생이 애원이가 까다롭다는 거 오른쪽과 그냥 환경 이렇게 하고 수급권, 사회보장 수급권 하면 급여까지 포함하는 거니까 그냥 두 가지예요. 환경 관련 수급권, 사회보장 수급권 이러면 다 두 가지 지식 갖고 뭐라 정리할 수 있죠. 공유명화 특성인데 이거는 뭐 별로 그렇게 중시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날은 권리 중심이지 의무를 강조하는 건 독재 정권 반민주 시대 그거기 때문에 가볍게 보면 돼요. 가볍게 보는데 내용에 따라서 자기부자기 급부 수인이 있는데 이건 보충 자리에 정리를 해놨는데 이거는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의무의 종류에 따라 강제 집행이 가능하냐 아니냐가 달라져요. 자기부자기 급부 수인 이것도 뭐 자기부자기 작부 급수 작부급수 작부가 급수를 한다 이렇게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부자기 급부 수인 이렇게 입에 줄줄 나오는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암송법으로 그냥 하늘청 따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입에 줄줄 나오면 끝나버려요. 그 두 문자 따면 작부가 뭐 작두였나 이게 뭐 두 문자 외우는 게 너무 많아지면 두 문자가 작든지 이것도 헷갈리고 아주 멍청해져요 사람이. 그래서 가능하면 두 문자는 우리는 그 방법을 피하자라는 거죠. 그 입에 줄줄 나오면 되는데 자기는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뭐 청소하고 소독하고 뭐 이런 것들은 몸을 움직여야 되는 거지. 뭐 몸을 움직이지 않는 염력이라는 염력. 뭐 초능력 중에 하나인데 그 마음 염자죠. 생각 염자. 생각만 갖고 물체를 갖다가 움직일 수 있다. 그 뭐 유대인 놈들이 뭐 고리대금업자 뭐 사기꾼 별 그 개쓰레기들은 다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죠. 그래가지고 그 보면은 그 유리겔라라고 그 시대 사기꾼이 있었어요. 그래 뭐 저도 그 TV를 봤는데 상처받았죠. 마음이 선한 사람은 이게 자기랑 같이 따라서 숟가락 앞에 놓고 휘어진다 하면 이게 휘어진대요. 아니 제 숟가락은 아무리 해도 안 휘어지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았죠. 나는 이 나이에 비해서 순수하지 않은가? 개쌍놈의 새끼. 내가 순수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새끼가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그 마술의 전문가가 그 조작 한 걸 증명해냈어요. 그 염력이라고 하는데 난 그딴 거 믿지는 않아요. 그 무슨 염병이지 무슨 염력이에요. 이게 몸을 움직여야 되는 게 자기 의무. 그 중에도 대체적 자기 의무일 때만 대집행이 가능해요. 행정상 대집행은 강제 집행에서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쟁점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대체적 자기 의무 이런 것들은 이제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대상이어서 하여튼 그 배경 지식이니까 지금 익혀서 까먹지 말아야 돼요. 계속 사용하게 되는 중요한 법률 용어니까. 부자기는 금지예요. 금지. 자기는 명령이라 그러죠. 하라. 청소하라. 소독하라.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가 부자기 의무고. 급부 의무는 금전 등을 뭐 제공할 의무죠. 그 다음에 수인 의무는 받을 숫자 참으리 인자 참고 받아들여라. 공무집행에 저항하지 않을 의무를 수인 의무라 그래요. 이 수인 가능성, 회피 가능성 뭐 이런 거 또 강제 파트에서도 그렇고 많이 쓰이기 때문에 수인 가능성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 이 판례는 외울 게 없어요. 그냥 까먹을 수가 없는 건데
여러 명의 상속세 납세의무자들 중 일부 상속세 납세의무자에 대해 상속세 전액을 부과하면 어때요? 이거는 일부는 위법이고 일부는 적법이죠. 얘가 내야 될 상속세 부분에 관한 한은 적법이죠. 근데 내가 낼 세금이 아닌 내 가족이지만 다른 유족이 내야 될 부분은 위법이죠. 그 뻔한 거죠. 그 일부 위법이다라는 거예요. 일부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 될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이거 독해가 되는 거죠. 특성 보면은 사적 자체가 아니라 법령에 의해 일방적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그다음 타락강제가 아니라 자력강제, 자력집행, 내 스스로의 힘으로 된다는 거. 일신종속적일 때 이전 포기 상속 승계가 안 된다는 거. 경제적 성질은 된다는 거. 합병할 때는 무조건 어때요? 이게 승계가 된다는 거. 이것도 보면은 일부가 조금 개정이 됐거든요. 가산금이 삭제되고 가산금이 이자거든요. 지연 이자. 국세 및 체납처분비도 강제 징수비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두 번째 줄도 마찬가지예요. 가산금이 없어지고 국세 및 강제 징수비를 이렇게 했는데 일단 개정된 거 어쨌든 제가 반영을 못해서 수정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외울 건 없고 이제 이 합병이 포괄승계의 원인이다. 이거 다음 페이지 나오거든요. 공권과 공의무의 승계인데 행정주체 권리무 승계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권리무 승계인데 행정주체의 거는 패치 분합 이런 거는 이제 강론에서 다루기 때문에 이거는 외울 게 굉장히 요건이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7급 수험생은 강론에서 이걸 외워야 되는데 9급 수험생은 개인의 것만 총론에서 다루니까 자 일단 법규에 의한 것과 해석상 학설상 인정되는 경우인데 행정절차법이 대표적이죠. 하여튼 일신전속적인 건 일신 한 사람 한 몸 그 한 사람에게 특정인에게만 전속되어 있는 거 오로지 속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개념상 승계가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익혀야 될 건 포괄승계 특정승계인데 행정절차법에 의한 포괄승계 이 포괄승계 원인이 자연인의 경우는 상속이에요. 피상속인이라는데 돌아가신 분을 이제 피상속인이라는데 그러면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 아버지가 빚이 얼마 있는지 몰라도 관계없이 일단 다 모든 재산과 채무까지 모든 게 포괄적으로 다 유족들에게 상속인에게 다 승계가 돼. 근데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물려줄 재산은 하나도 없는데 빚만 10억이다. 이러면 도저히 유족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죠. 이때는 아예 상속을 포기한다든가 한정승인 내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이행하겠다. 이렇게 해서 털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한정승인 상속 포기 제도가 있는데 그게 포괄승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법인의 경우는 이제 합병. 이게 이제 판례 사안이 있는 건데 이때는 행정청 승인 없이 당연히 승계되는 거예요. 당연 승계. 근데 여기는 승인이에요. 승인. 처분에 관한 권리나 이익만 승계하는 거. 이 특정 승계 얘는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행정심판법에 그 청구인 적격 관련해서 청구인 지위 승계는 허가예요. 행정심판위원회 허가. 승인이냐 허가냐. 이 객관식에서는 굉장히 이런 게 중요한 거니까 이거 반드시 외워놔야 돼. 이거는 논리 갖고 나올 수가 없는 거라. 이거 판례는 외울 게 없어요. 하여튼 다 어때요? 흡사 합병이다. 합병 나오면 승계된다. 합병 나오면 승계된다. 다 똑같아요. 학설상 인정되는 건데 똑같아요. 일신정적인 건 안 되고 재산적인 건 되고 그 다음에 1번 보면은 살림을 무단 형질 변경한 자가 사망한 경우 무단은 불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단 출입금지 허가받지 않은 자 관계자 외 무단 출입금지 그죠? 불법 이걸 무단이라 그래요. 형질 변경한 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 토지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승계한 상속인이 복구 의무를 부담한다. 이건 당연하죠. 원상회복 명령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이게 하명이에요. 하명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행위 명령 좀 전에 자기 의무 부과 명령이라 그랬죠. 복구 의무는 타인이 대신에 행할 수 있는 의무 즉 대체적 자기 의무다. 이러면
대집행이 가능하다라는 걸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일신전속적이 아니죠. 그러면 결국 뭐가 된다? 상속, 승계가 된다라는 거죠. 당연하죠. 이게 그 불법으로 형질은 형상, 모양과 질을 얘기해요. 그 토지를 갖다 산을 갖다 까뭉겨서 대지로 만들었다. 그럼 질이 임야에서 대지로 바뀌었죠. 질이 바뀌었죠. 모양도 산에서 평지로 바뀌었죠. 이러려면 원래는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걸 무허가로 했기 때문에 불법이 된 거고, 이걸 다시 산으로 복구하는데 포클레인 기사 써가지고 남 시켜서 돈만 주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당연히 대체 가능한 거죠.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심 전속적 성질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이행강제금 사건의 계속 중 사망한 경우 이제 더 이상 진행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종료한다. 이거는 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 돈에 관한 거는 대표적으로 어때요? 뭐 부모님이 낼 돈 내가 대신 내면 되잖아요. 이 돈에 관한 금전 급부 의무는 통상 대체적인 거예요. 그런데 세금도 상속이 되고 나머지 다 상속이 되는데, 물론 이제 벌금 같은 경우는 형벌이기 때문에 형벌은 상속이 안 됩니다. 그거는. 이 형벌이 아닌 강제집행인 이행강제금이 일심전속적 성질이다. 이거는 외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 하나 외우면 일심전속적인 거는 승계가 안 되니까 사건 절차가 종료한다라는 결론을 끌어낼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배터리 방전으로 인해 촬영하지 못한 나머지 부분을 촬영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